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요. 한 달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 오셨는데요. 취임 후 인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회담 정례와 같은 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신원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경호, 의전 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뭐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 어쩌면 100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소회라면 그래도 할 걸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살이 빠져서 얼굴이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쉬운 분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잘된,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상법 개정 같은 거죠. 그리고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대한민국의 그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가고, 국민들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과 협치 그리고 옷 인사, 이게 사실은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뭐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모두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에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뭐 영혼이 없다,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
지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즉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줘 가면서 같이 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죠. 인사가 중요합니다.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또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즉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대화할 생각이고요. 저는 뭐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때까지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또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죠. 저는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공식 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게 이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이제 모임 자체도 좀 안 알려주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죠. 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죠. 녹음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만나는 건 공식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그건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하도 귀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맞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이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양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양보할 수 있죠. 도달하는 길은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뭐 기차 타고 갈 거냐, 뭐 그런 거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버스로 타는 걸로 양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부적절한 얘기, 뭐 설마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예죠. 10개를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쳐왔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하자. 이런 걸 양보할 수는 없고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야합이죠. 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 그러나 정말로 이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다음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해서 2개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목하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보고 하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지목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대통령께서 지목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듭시다. 네, 손 들어주시면 대통령께 지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시고요. 마이크 전달 주시면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립니다. 저 KTV 이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 5일제가 너무나 이제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는데 그건 좀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에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밤만 일하자. 그건 4.5일제가 아니죠. 그건 변형된 변형 근로제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그냥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강제로 뭐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그러면 결국은 뭐 공무원, 공기업 또는 뭐 일부 대기업 이런 데만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데 더 줄이지 마라 뭐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흐름으로 좀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이틀 2주에 한 번씩은 쉬어준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그러다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네. 이번에는 오른쪽 뒤에 남자분으로 다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저 뒤쪽으로 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맨 뒤에 계신 대통령께서-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골라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 보니까 평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대북, 대남 방송 중단, 접경지 방문, 대북 전단 대책 지시 등 그 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강원도민일보? 네, 강원도민일보 이세민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이 지역은 이제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크죠. 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사실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집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적 안전, 삶도 위협받죠. 그런데 묘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정치적 상황과 조금 이렇게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접경 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은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까 제가 이 기자회견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협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토대, 그리고 세계 5위,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우리의 1년 국방비. 어쨌든 이런 든든한 국방력,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한 이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의, 협상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2개 더 득 보는 거니까 그건 이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있다,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북 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의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려를 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하필 제가 개업하고 하던 그 시기에 그런 문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도 대충 알겠고,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 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요만한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만해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시 갔다고 다시 상담 와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꽤 많았어요. 근데 대개 부부 상담소로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역할을 바꿔보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서로.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또 진영과 진영 관계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자.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걸 수반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53년 전쟁 후에 지금 한 80년 되나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은 또 아니죠.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뭐 흡수하겠다는 거야, 뭐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무슨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잊으셨을까봐 지금은 민생 경제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 조금 주제에 부합한 질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뉴스원 심원기 간사께서 다시 나와 주셔서 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저에게 전달 주시면 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손에 전달될 때 짜릿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질문 민생 경제 관련한 거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네. 합니다. 예, 추첨해서 처음 이렇게 뽑혀서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더 기쁩니다. 네. 예, 그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그 관련 회의를 통해서 그 안을 도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경우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도 있으신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특히 이제 이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어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든가 정부 기구에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소비 유발 효과가.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거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쓰는 건데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냐 소비 승수 효과가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이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 여기 보니까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 과일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뭐 엄청난 부자한테 뭐 15만 원 뭐 큰 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감으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 할 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 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뒤쪽 미디어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풋불리 언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이번엔 제가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네,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맞으실까요?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풀뿌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으셨었나?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 균형 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경제 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의 흐름 같아요. 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또는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이제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뭐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이제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추세 자체를 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이제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해놨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지수들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든 겁니다. 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우리 참모델의 주장인데 그럼 땡땡수당이라고 하죠. 땡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서는 강원도니까 또는 군단이니까 또 인구 소멸 정도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 줘가지고 여기는 1점 예를 들면 1.5 저기 전북 무주는 뭐 1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일단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이런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일단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를 만들어서 뭐 지방 교부세 또는 뭐 SOC 결정 또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 해가지고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걸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을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주장이 엇갈리죠.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뭐 또 일리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죠.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양수철 우리 옥천신문 기자님,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보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